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분석가들과 경영진 사이에 오갔던 Q&A 내용만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공식 발표 내용 너머에 있는 진짜 속내를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발표보다는 훨씬 더 날것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니까요. 핵심적인 통찰을 찾아내기에 좋죠. 그렇죠. 보니까 분석가들이 주로 AWS 성장세, 또 AI랑 자체 칩 문제, 그리고 식료품 사업이나 운영 효율성, 광고 사업 이런 걸 막 파고들었더라고요. 자, 그럼 그 생생했던 질의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AWS 얘기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전년 대비 20.2% 성장. 이게 연간 매출로 환산하면 1,320억 달러 규모라고 하죠. 네, 같습니다. 1,320억 달러.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 아니 이 정도 규모에서 이런 성장률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분석가들도 바로 그 부분을 물고 들어줬어요. 도대체 이 재가속의 동력이 뭐냐? 네, CEO 답변은 뭐였나요? 네, 앤디 제시 CEO 설명은 일단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수요, 이게 다시 좀 살아났다는 거고요. 아, 팬데믹 이후에 좀 주춤했던 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AI 관련 워크로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할 게 이 두 가지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맞물린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그냥 클라우드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AI 월크로드 자체가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복잡하고 뭐랄까 부가가치가 높은 월크로드 이전까지 같이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좀 읽어야 합니다. 아하. 특히 CEO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AI 모델 추론이랑 학습 수요, 그리고 아마존 자체 AI 칩 있잖아요. 트레이니움. 네, 트레이니엄. 네, 그 트레이니움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딱 짚어서 얘기했죠. 맞아요. 그 트레이니엄 칩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자체 AI 칩 개발이라니 이건 정말 큰 승부수인데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그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파트너이자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아마존은 뭘 그리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일단 트레이니움2는 이미 그 자체로 수십억 달러 규모 사업이 됐다고 하고요. 와, 벌써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전분기 대비 매출이 150%나 늘었다는 거예요. 150%요? 엄청나네요. 그쵸. 지금은 근데 소수의 아주 큰 고객들 위주라고 해요. 예를 들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라고 있죠. 네, 엔스로픽.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 레이니어라는 거대 언어 모델 학습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트레이니움2 칩을 50만 개 쓰고 있대요. 50만 개요? 네, 연말까지는 100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야. 이렇게 막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CEO 설명으로는 기존 GPU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한 30%에서 40% 정도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가성비가 좋군요. 네. 그래서 곧 나올 트레니엄 3로는 더 많은 고객들, 특히 뭐 중간 규모 고객들에게도 이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여기서 아마존 전략이 진짜 재밌는 게 엔비디아 칩 사는데 아무 제약 없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살 거라고 엄청 강조를 해요. 네, 그렇죠. 파트너십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체 칩 개발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고객한테 엔비디아랑 트레이니엄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단정성까지 뭐 이런 다각적인 노림수가 있는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선택지를 넓혀주면서 가격 경쟁도 유도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자체 칩 개발이라는 게 이게 뭐 연구 개발 비용도 엄청나고 생산 리스크도 크고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그럼요. 쉽지 않죠. 엔비디아랑 협력하면서 또 경쟁하는 이런 줄타기가 과연 장기적으로 잘 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분석가들도 비슷한 질문 했겠죠. 정확하십니다. 분석가들이 아주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트레이니엄 트리가 정말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할 만큼 성공할 수 있겠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냐고요? 네, CEO 답변은 어땠나요? CEO도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대량 생산 능력 확보하는 거, 또 사용하기 편하게 소프트웨어 생태계 만드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젝트 레이니어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고객 신뢰를 얻는 거, 이게 핵심 과제라고요. 역시 만만치 않군요.
네. 트레이니엄 3가 2세대보다 성능도 한 40% 정도 더 좋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지가 진짜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런 칩 전력이랑 같이 봐야 하는 게 바로 그 데이터 센터 용량 투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 데이터 센터요. 그것도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지난 1년 동안에만 3.8기가와트 용량을 추가했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큰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랑 비슷해요. 3.8기가와트.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렇죠. 4분기에도 1기가와트 이상 더 늘리고 2027년까지는 전체 용량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와, 2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업계 병목이 전력 확보라면 앞으로는 칩 공급이 병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놨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확보하는 용량이 놀랍게도 바로바로 고객 수요로 채워져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CEO가 엄청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확보하는 즉시 수익화된다. 대단한데요. 네, 이 투자의 규모나 속도를 보면 아마존이 미래 AI 수요를 얼마나 확신하고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래 기술에 막 투자하는 동시에 아마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 상거래 쪽도 계속 혁신하고 있잖아요. 질의응답 보니까 분석가들이 특히 그 신선식품 배송 전략에 주목하던데 CEO가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우리가 아는 홀푸드마켓이나 아마존 프레시 매장 빼고도요. 아마존이 이미 소비재나 콩조림, 반려동물 사료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식료품 관련 상품을 팔고 있어요. 와, 홀푸드 빼고도 1,000억 달러요? 네, 매출액 기준 GMS로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모델이 뭐냐면 일반 아마존.com에서 주문할 때 우유나 계란, 채소 같은 신선식품을 같이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아, 일반 상품이랑 같이요? 네, 그걸 당일 몇 시간 안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걸 지금 1,000개 이상 도시에서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2,300개 도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 배송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그쵸. CEO 설명 들어보면 이 서비스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샴푸나 세제 사면서 신선식품을 같이 사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또 한 번 이걸 이용해본 고객은 나중에 다시 와서 신선식품만 사는 비율이 원래 비신선식품 사던 고객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재반문율이 2배나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장보기, 이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아, 약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시키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홀푸드마켓 성정이나 데일리샵이라고 새로운 소형 매장 컨셉 실험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분석가 질문 중에는 이런 변화가 결국 아마존 프레시 매장은 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CEO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니즈를 채우는 게 목표다. 특히 이 당일 배송 신선식품 모델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도네요. 근데 이런 사업 확정과는 좀 별개로 최근에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인력 감축 소식도 있었잖아요. 아, 네,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을 텐데 이게 그냥 비용 줄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AI 도입 때문인지 CEO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CEO가 딱 선을 그었어요. 이건 재정적인 이유나 AI 자동화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적인 컬처럴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문화적인 결정이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회사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조직이 막 커지고 좀 관료화되고 그러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아, 큰 회사병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마존 목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조직 계층 줄이고 현장 실무자한테 더 많은 권한 주고 오너십을 줘서 더 빠르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문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거대 조직이 이렇게 막 기술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민첩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계속할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운영 방식 자체를 좀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물론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경영진의 의도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가장 큰 스타트업 같은 민첩성, 효율성 추구, 이게 물류 현장의 로보틱스 투자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로봇 얘기도 좀 나왔죠. 네, 당연히 나왔죠. CEO 답변 들어보면 이미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 전체에 투입했고 투자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대요? 와. 네, 근데 로봇 도입의 핵심 목표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고 또 강조하더라고요. 작업 환경 더 안전하게 만들고 반복 업무 줄여서 생산성 높이고 결국은 더 빠른 배송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안전, 생산성, 속도.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로봇이 사람 직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강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 고객 경험도 좋게 하고 운영 효율도 높이는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은행 운영 그렇고 아예 미래의 쇼핑 경험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좀 보였어요.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고 아마존은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에이전틱 커머스. 말 그대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가 쇼핑하는 것 전반을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AI 비서가 쇼핑을요? 네, 특히 뭐 캠핑 가는데 괜찮은 침낭 좀 추천해줘 같이 뭘 사야 할지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마치 경험 많은 매장 직원이 옆에서 질문도 해주고 취향도 파악해주고 여러 옵션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딱 제안해주고 선택을 도와주는 경험. 이걸 온라인에서 구현하려는 거죠. 아, 약간 맞춤형 쇼핑 도우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마존은 이미 루푸스라는 자체 AI 쇼핑 비서를 운영 중이거든요. 아, 루푸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내 CEO가 밝힌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루푸스가 이미 연간 활성 고객 2억 5천만 명을 확보했대요. 2억 5천만 명이요? 네.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는 작년보다 140% 늘었고 상호작용 건수는 210%나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세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루푸스를 사용한 고객이 구매를 완료하는 비율이 안 쓴 고객보다 60%나 높다는 거예요. 와, 구매 전환율이 60%나요? 네. 이걸 통해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100억 달러.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뭐 아마존에 없는 상품까지 찾아서 대신 사주는 바이포미 같은 좀 실험적인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외부의 다른 AI 에이전트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고 CEO가 언급했어요. 외부 AI 에이전트요. 네. 마치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 검색 엔진이 쇼핑몰로 사람들을 보내줬던 것처럼 미래에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쇼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 그림이군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고 뭐 개인화 수준을 더 높인다거나 가격, 배송 정보 정확성 같은 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은 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결국 AI 에이전트가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를 더 키울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상품, 경쟁력 있는 가격,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이라는 강점을 가진 아마존이 제일 큰 수혜자가 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사업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무려 176억 달러. 성장률도 22%로 다시 빨라졌어요. 와,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네, 정말 강력하죠.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넘어서 완전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 된 모습인데 분석가들도 이 성장세의 배경이랑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네, 그랬습니다. CEO는 아마존 광고의 핵심 강점으로 풀퍼널 접근 방식을 딱 꼽았어요. 풀퍼널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 프라임 비디오나 트위치 아니면 라이브 스포츠 중계 같은 걸 통해서 잠재 고객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되는 단계 있잖아요. 그걸 탑퍼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고객이 실제로 아마존 웹사이트나 앱에서 상품 검색할 때 관련 상품 광고 보여줘서 구매하게 만드는 단계, 이걸 버튼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단계, 그러니까 고객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커버하는 광고 상품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아, 인지도 상승부터 구매 전환까지 다 책임진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마존이 가진 그 방대한 고객 구매 데이터, 행동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엄청 정교하게 타겟팅을 하고 또 광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해주는 시스템까지 있으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 투자 수익률 ROS가 아주 높게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타겟팅과 성과 측정, 확실히 강점이네요. 네, CEO가 현재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뭐니 해도 가장 비중이 큰 아마존 스토어 안에서의 스폰서 광고. 이게 꾸준히 잘 크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이제 막 크기 시작한 비디오 광고 시장에서의 잠재력, 프라임 비디오 광고나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 같은 걸로요. 이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비디오 광고. 네. 그리고 셋째는 아마존 자체 DSP,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이 사업이 아주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겁니다. DSP요? 그건 또 뭐죠? 이건 광고주들이 아마존 플랫폼 안에서뿐만 아니라 로크나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시리어스 XM 같은 아마존 바깥의 다양한 플랫폼 사용자들에게도 타겟 광고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플랫폼이에요. 아, 외부 플랫폼에도 광고를. 네, 최근에 이 DSP 기능을 엄청 강화하고 파트너십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광고주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광고 사업도 다각적으로 키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질의응답 내용을 한번 쭉 종합해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존의 그 거대한 두 축, 기술 인프라 쪽이랑 상거래 플랫폼 쪽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지 그 단면을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WS랑 AI 쪽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지키면서도 자체 칩이나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 그렇죠. 엄청난 투자죠. 또 핵심인 상거래 쪽에서는 신선식품 배송 혁신이나 로보틱스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거대 기업의 비효율성을 경계하면서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려는 그런 조직 문화적인 노력도 하고,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죠. 또 에이전트 커머스 같은 미래 쇼핑 환경도 준비하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광고 사업까지 정말 하나 빼놓을 게 없네요. 네, 정말 다각적인 움직임이죠. 특히 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말 과감하게 베팅하는 모습, 자체 칩, 데이터 센터 증설, 또 물류 네트워크 혁신, 신선식품 당일 배송, 로보틱스로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그 조직 운영 방식 실험. 여기서 아마존의 야심과 미래 전략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아마존이라는 한 회사 얘기만이 아니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산업 분야나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과도 분명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마존 CEO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겠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끊임없이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체 AI 칩 개발이나 정말 수십 년을 내다보는 수십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엄청나게 장기적이고 거대한 기초 투자를 또 망설임 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두 가지가 공존하죠. 이 민첩성 확보와 거대한 기초 투자,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랄까? 혹은 시너지랄까? 이게 여러분의 분야나 관심사에서는 혹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의 의사결정자라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서 이 민첩성과 장기적인 기반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겠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 Q&A 심층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자료 너머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미래 전략의 퍼즐 조각들을 함께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